2025년 고려항공 베이징행 정기편이 이륙한 지 20여 분 만에 항로를 벗어났습니다. 조종석에는 15년 경력의 베테랑 기장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12살 아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화물칸에는 북한 당국이 절대 세상에 알려져서는 안 되는 정체불명의 나무 상자 4개가 실려 있었습니다. 과연 이 기장은 왜 수십 명의 승객이 탄 여객기에 조종관을 꺾었고 그 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숨겨진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리처로 올해 43입니다. 저는 북한의 유일한 항공사 고려항공의 국제선 기장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비행기를 모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제선 기장이라면 하늘 위의 왕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평양 순안구역 순안국제공항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간부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3방짜리의 중앙난방, 하루 24시간 수돗물이 나오는 집이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들리시겠지만 북한에서 이건 간부급만 누리는 특권입니다. 지방에서는 양동이에 물을 길어다 쓰는 집이 태반이거든요. 아버지는 인민군 공군 정비장교 출신이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활주로 너머로 비행기가 뜨는 걸 보며 자랐고 아버지 말씀대로 청진의 김책공군대학에 들어가 공군 수송기 부조종사를 거쳐 고려항공 기장이 되었습니다. 부기장 7년, 기장 8년, 도합 15년을 하늘에서 보냈습니다. 투폴레프 2-204라는 러시아산 여객기를 몰고 평양에서 베이징까지 1시간 20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1시간 10분을 날았습니다. 아내 은정이는 고려항공 객실 승무원 출신이었습니다. 평양 외국어 대학을 나온 출신성분 깨끗한 핵심 계층만 될 수 있는 자리였지요. 아들 준혁이가 태어난 뒤 은정이는 승무원을 그만뒀고 명절이면 녹두전을 부치고 어머니가 냉면 국물을 끓이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나라를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 베이징 서우드 공항에 착륙할 때마다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 고려항공 투폴레프 옆에 서 있는 대한항공 보잉 777 같은 한국말을 쓰는 나라의 비행기인데 우리 것의 2배는 되어 보였습니다. 왜 저렇게 다른 걸까? 그 의문을 애써 지웠지만 한번 생긴 균열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2019년 가을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순안공항의 하늘이 맑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평소처럼 조종석에 앉아 비행 전 점검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행대대 정치지도원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오늘은 정규 노선 운항이 아니라 특별 비행 임무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특별 비행이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정치지도원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딱 한마디만 하더라고요. 기장 동무, 오늘 화물이 뭔지 묻지 마시오. 그게 규칙이요. 여러분, 비행기 기장이라면 자기가 모는 비행기에 뭐가 실리는지 당연히 알아야 하는 법입니다. 우리나라 대한항공이든 아시아나든 기장이 화물 목록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게 전 세계 어디서나 기본 절차거든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묻지 마라, 조종만 해라. 그게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순안공항 깊숙한 곳, 평소에는 가본 적도 없는 군사구역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제가 늘 몰던 2-204가 서 있었는데 승객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대신 인민군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나무 상자를 줄줄이 화물칸에 싣고 있었습니다. 상자마다 번호만 찍혀 있을 뿐 내용물이 뭔지는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조종석에 앉아 엔진을 걸었고 지시받은 항로를 따라 비행기를 몰았습니다. 행선지는 제가 평소에 다니던 베이징도 블라디보스토크도 아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어디였는지는 지금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아시아를 벗어나는 먼 거리였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특별 비행을 3번째 하던 날이었습니다. 화물 적재 과정에서 군인 한 명이 나무 상자를 떨어뜨렸고 상자가 깨지면서 안에 있던 물건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저는 조종석에서 나와 화물칸으로 내려가다가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금속 부품들이었는데 제가 공군대학에서 배웠던 미사일, 유도, 장치의 정밀 부품과 똑같이 생긴 것들이었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간 항공기 도색을 한 고려항공 여객기로 유엔 제재를 피해 군수품을 실어 나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북한이 미사일 부품을 어떻게 해외로 빼돌리는지
국제사회가 추적하고 있다고요? 그 한가운데에 제가 모는 비행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정규 노선을 운항할 때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이징이나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비행기 화물칸에 외교행랑이라는 이름이 붙은 특수화물이 매번 실렸습니다. 그리고 그 화물을 지키기 위해 양복을 입은 간부가 한 명씩 꼭 탑승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들은 조선노동당 39호실, 여러분이 뉴스에서 들어보셨을 그 39호실 소속이었습니다. 39호실이라면 쉽게 말씀드려서 김정은 위원장의 개인 금고를 관리하는 비밀부서입니다. 인민들한테서 뜯어낸 돈, 해외에서 벌어온 외화, 그걸 한 곳에 모아 관리하는 곳이지요. 한 번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평양으로 돌아오는 야간 비행 중이었습니다. 39호실 간부가 러시아에서 마신 보드카에 취해서 조종석까지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이 제 어깨를 툭 치면서 하는 말이 기장 동무, 우리가 지금 화물칸에 뭘 싣고 가는지 알기나오? 최고사령관 동지의 개인 자금이요. 달러 뭉치가 얼마나 되는지 동무는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그러면서 킥킥 웃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종관을 잡은 손이 축축하게 젖어들었습니다. 인민들은 장마당에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시장 같은 곳에서 옥수수죽 한 그릇에 목숨을 걸고 있는데 그 돈이 비행기에 실려오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밀을 아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비밀을 안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저보다 5살 위인 선배 기장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름은 밝히기 어렵습니다만 저와 같은 특별비행 임무를 수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선배가 어느 날 저한테 넌지시 말하더라고요. 철호, 우리가 하는 일이 맞는 건가? 이게 진짜 조국을 위한 일인가?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런 말을 입 밖에 꺼내면 안 된다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로부터 2달쯤 뒤에 그 선배 기장이 죽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훈련 비행 중 기체 결함으로 인한 추락사고라고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비행대대 동료들 사이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입이 가벼워서 그렇게 된 거다. 보위부에서 손을 썼다.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선배의 장례식에 갔을 때 유가족 옆에 보위부 요원 2명이 서 있는 걸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유가족을 위로하러 온 게 아니라 감시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은정이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은정아, 나는 너무 많이 알아버린 것 같다. 은정이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하더라고요. 여보,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요. 벽에도 귀가 있어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북한에서는 벽에도, 천장에도, 옆집에도 귀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 이웃이 다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처럼 보위부의 귀는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비밀을 아는 사람은 두 부류밖에 없다는 것을. 끝까지 입을 다물고 충성하거나 아니면 이 세상에서 사라지거나. 제 선배처럼요. 저는 매일 아침 조종석에 앉을 때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모는 이 비행기가 정말 민간 항공기인 건지, 내가 나르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이 비밀을 안고 언제까지 살 수 있는 건지. 하늘을 나는 게 자랑이었던 사람이 하늘이 무서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2020년 1월, 그 겨울은 유난히 길고 추웠습니다. 중국 쪽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전염병이 퍼지고 있다는 소문이 돌더니 어느 날 갑자기 위에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국경을 전면 봉쇄한다. 모든 국제선 운항을 즉시 중단한다. 저는 그 명령을 받고 조종석에서 내려왔는데 그날이 제가 비행기를 모는 마지막 날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비행기 문이 닫히듯이 북한이라는 나라 전체가 문을 걸어 잠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지요? 코로나라는 병이 전 세계를 덮쳤을 때 대한민국에서도 참 힘드셨을 겁니다. 마스크 구하기도 어렵고 가게 문을 닫고 사람 만나기도 조심스러웠던 그 시절 말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의 코로나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병원이 있고 약이 있고 백신이 있었지만 북한에는 그 어느 것도 없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운항이 중단되자 저는 하루아침에 할 일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장 월급은 나왔지만 북한 돈으로 나오는 월급이라는 게 장마당에서 쌀 몇 킬로그램 사면 바닥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베이징이나 블라디보스토크에 갈 때마다 받는 외화 수당이 있었고 중국에서 물건을 사다 팔아 생활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멈추니까 외화 수당도 끊기고 중국에서 물건 들여오는 길도 막히고 간부급이라는 저도 생활이 쪼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인민들이야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장마당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쌀 한 킬로그램에 북한 돈 10,000원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한 달 월급이 3,000원에서 5,000원 사이인 걸 생각하면 쌀 한 킬로그램도 못 사는 월급인 겁니다. 그해 겨울이 지나고 2021년 봄이 왔는데도 봉쇄는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왔습니다. 2022년이 되어도 2023년이 되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년입니다, 여러분. 꼬박 3년 동안 국경이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3년 동안 단 한 번도 비행기를 몰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순안공항 쪽을 바라보았는데 활주로에 비행기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한 대도 뜨지 않고 한 대도 내리지 않는 공항. 그 모습이 꼭 이 나라 전체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멈춰버린 나라, 갇혀버린 사람들. 그리고 그 봉쇄의 한가운데서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1년 겨울, 아내 은정이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감기려니 했습니다. 북한의 겨울은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데 아무리 간부 아파트라 해도 그해 겨울에는 중앙난방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료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은정이한테 따뜻한 물을 끓여주고 이불을 한 겹 더 덮어주면서 곧 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은정이는 숨을 쉴 때마다 가슴에서 쌕쌕 소리가 났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폐렴이었습니다. 저는 은정이를 데리고 평양의 병원이라는 병원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병원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아시겠습니까? 건물은 있습니다. 간판도 있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약이 없습니다. 주사기가 없습니다. 엑스레이 기계가 고장나서 수리할 부품이 없다고 합니다. 의사가 저를 보면서 미안한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기장동무, 항생제가 있으면 살릴 수 있어. 그런데 지금 이 병원에 항생제가 한 알도 없어. 제가 간부급이라는 걸 뻔히 아는 의사가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뛰어다녔습니다. 장마당을 돌고 아는 간부들한테 전화를 하고 외화를 내밀면서 중국산 약을 구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그런데 국경이 막혀 있으니 약이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베이징 서우드 공항 안에 있는 약국을 저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면 바로 오른쪽에 약국이 있었는데 선반마다 약이 빼곡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항생제, 해열제, 감기약, 뭐든지 돈만 내면 살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로 1시간 20분이면 갈 수 있는 곳에 약이 넘쳐나고 있는데 제 아내는 약 한 알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은정이는 열흘을 버텼습니다. 마지막 날 밤 은정이가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준혁이. 잘 부탁해요. 저는 은정이 손을 꽉 쥐면서 당신이 직접 키워야지. 곧 나을 거야. 봄이 오면 국경이 열릴 거고 그때 약 구해올 테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은정이는 그 말을 듣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힘없이 웃기만 하더라고요. 그날 새벽 은정이는 제 손을 잡은 채로 눈을 감았습니다. 39이었습니다. 약 한 알만 있었으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이 나라에서는 그냥 죽어야 했습니다. 아들 준혁이가 어머니 장례식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9살짜리가 울지를 않았습니다. 그 애가 저를 올려다보면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왜 죽었어요? 약만 있었으면 안 죽었잖아요.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고려항공 기장이라는 사람이, 간부급 특권층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한테 약 한 알 구해주지 못해서 눈앞에서 죽는 걸 지켜본 겁니다. 슬픔에 잠겨있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은정이가 떠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비행대대에 보위부 요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코로나 봉쇄 기간 동안 해외 운항 경험이 있는 조종사 전원에 대해 특별사상 검열을 실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외국 땅을 밟아본 사람은 불순한 사상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저처럼 특별비행 임무를 수행했던 기장은
국가 기밀을 알고 있으니 더더욱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저를 따로 불러 신문했습니다. 기장 동무 요즘 무슨 생각을 하며 지내시오? 혹시 해외에서 접촉한 외국인 중에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이 있어? 동무의 충성심을 당히 의심하는 건 아니니 편하게 대답하시오. 편하게 대답하라는 말이 가장 무서운 말이라는 걸 북한에서 산 사람은 다 압니다. 그 말은 이미 무언가를 의심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때 제 동료 부기장 한 명이 끌려갔습니다. 그 사람은 코로나 이전에 베이징 체류 중 호텔방에서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밀고 한 겁니다. 교화소, 우리로 치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비행대대 안에서 아무도 그 사람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사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게 북한입니다. 옆에 앉아 같이 밥을 먹던 동료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도 아무도 묻지 않는 나라. 여동생 철미가 아들 준혁이를 돌봐주러 우리 집에 자주 왔습니다. 하루는 철미가 준혁이를 재우고 나서 부엌에서 저한테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나는 요즘 오빠 눈이 무서워. 전에는 하늘을 볼 때 눈이 반짝거렸는데 지금은 죽은 사람 눈이야. 그러고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렇게 덧붙이더라고요. 오빠, 이러다 우리 다 죽어.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하고 창밖으로 보이는 순환공항 활주로의 불빛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멈춰선 비행기들, 꺼져가는 활주로 등, 그리고 약 한 알 없어서 아내를 잃은 나.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 나라에서 간부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고려항공 기장이라는 이름은 하늘에서만 통하는 것이고 땅에서는 나도 그저 체제가 원하면 언제든 지울 수 있는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비밀을 알고 있으니 더 위험한, 아니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워야 할 사람. 선배 기장처럼 어느 날 갑자기 훈련 비행사고로 처리되어 이 세상에서 사라질 사람. 저는 그날 밤 잠이 든 준혁이의 얼굴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아이만은 이 나라에서 키울 수 없다. 이 아이만은 약이 있는 나라에서 살게 해야 한다. 무너지는 하늘 아래서 저는 처음으로 다른 하늘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5월 꼬박 3년 하고도 넉 달 만에 고려항공 국제선 운항이 재개되었습니다. 평양에서 베이징으로, 평양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그리고 평양에서 선양으로 하늘길이 다시 열린 것입니다. 비행대대의 복귀 명령이 떨어졌을 때 동료들은 다들 기뻐했습니다. 다시 비행기를 몰 수 있다. 다시 외화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중국에서 물건을 사올 수 있다. 그런데 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쁜 감정보다 훨씬 더 크고 무거운 다른 감정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멈춰있던 비행기가 다시 뜬다는 것은 제가 다시 그 비밀 수송의 한가운데로 돌아간다는 뜻이기도 했으니까요. 첫 번째 복귀 비행은 평양에서 베이징으로 가는 JS-151편이었습니다. 3년 만에 조종석에 앉았을 때 손이 떨리는 건 비행 감각이 무뎌져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조종석에 앉아있는 한 나는 체제의 비밀을 나르는 공범이라는 사실이 다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엔진을 걸고 활주로를 달려 이륙하는 그 익숙한 과정이 예전과 똑같았는데 똑같은 게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마치 3년이라는 시간이 아무 의미도 없었다는 듯이 은정이가 죽은 것도 아무 일이 아니었다는 듯이 모든 것이 태연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베이징 서우드 공항에 착륙한 뒤 저는 규정에 따라 공항 인근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어야 했습니다. 고려항공 승무원은 해외 체류 중에 호텔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게 원칙이었지만 기장급은 어느 정도 자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중국 방송이 나오다가 채널을 돌리니까 한국 방송이 잡혔습니다. 여러분, 베이징 호텔에서는 한국 방송을 볼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평생 볼 수 없는 그 텔레비전을 중국에서는 채널만 돌리면 볼 수 있었던 겁니다. 화면에 한국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탈북민 정착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보도였습니다. 북한을 떠나 대한민국에 온 사람들이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교육을 받고 집을 배정받고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고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화면에 나온 한 탈북 여성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기서는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됩니다. 약도 있고 의사 선생님도 친절하시고요. 그 한마디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된다.
약도 있다. 그게 그렇게 당연한 나라가 같은 한국말을 쓰는 곳에 존재한다는 것이. 은정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약 한 알만 있었으면 살 수 있었던 은정이. 저는 리모컨을 쥔 채로 한참 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면서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미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떠오르니까 도저히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은 이랬습니다. 나는 기장이다. 비행기를 내가 몬다. 평양에서 베이징으로 가는 항로는 신의주를 거쳐 중국 영공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신의주 상공에서 항로를 이탈해 비행기를 왼쪽으로 꺾으면 어떻게 되는가? 서해, 우리가 황해라고 부르는 그 바다 위를 지나면 대한민국의 인천공항까지 직선거리로 400km가 채 안 됩니다. 비행시간으로 치면 47분. 1시간이 안 되는 거리에 자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투기 조종사가 비행기를 몰고 남한으로 귀순한 사례는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1983년에 이웅평 대위라는 분이 미그-19 전투기를 몰고 대한민국에 왔죠. 1996년에는 이철수라는 분도 전투기를 몰고 넘어왔습니다. 그분들은 전투기를 몰았습니다. 저는 여객기를 몹니다. 전투기와 여객기는 다릅니다. 전투기는 혼자 타지만 여객기에는 부기장이 있고 승무원이 있고 승객이 있습니다. 내가 항로를 이탈하면 부기장이 저지할 것이고 승무원들이 당황할 것이고 평양 관제탑이 즉시 추적할 것입니다. 한국 공군은 미식별 항공기가 방공식별 구역에 들어오면 전투기를 출격시킬 것이고 자칫하면 격추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육로로 탈출하는 것은 제 상황에서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국가기밀을 아는 간부급 기장입니다. 보위부가 이미 저를 감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양을 벗어나 함경도까지 기차를 타고 가서 두만강을 건넌다. 그 과정에서 검문에 걸리면 끝입니다. 연좌제로 어머니와 여동생, 아들까지 전부 끌려갑니다. 그러나 비행기는 다릅니다. 이륙에서 착륙까지 모든 것이 1시간 안에 끝납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1시간 안에 결판이 납니다. 문제는 아들 준혁이었습니다. 저 혼자 탈출하면 준혁이는 평양에 남게 됩니다. 연좌제. 아버지가 탈북한 죄로 12살짜리 아이가 교화소에 끌려가거나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질 수 있습니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준혁이를 반드시 데려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저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세우면서 방법을 찾았습니다. 고려항공에는 기장 가족이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자주 쓰이는 건 아니지만 기장의 자녀가 조종석을 견학하는 명목으로 점프시트, 그러니까 조종석 뒤쪽에 있는 보조 좌석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비행기를 모는 모습을 아들한테 보여주겠다. 장래에 이 아이도 기장으로 키우고 싶다. 그렇게 말하면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고려항공 수석기장의 아들이 아버지 비행을 견학한다. 그보다 자연스러운 명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계획은 이랬습니다. 평양발 베이징행 JS-151편의 기장으로 탑승합니다. 아들 준혁이를 조종석 점프시트에 태웁니다. 정상적으로 이륙해서 신의주 방면으로 상승합니다. 고도 1000m, 중국 영공에 진입하기 직전, 그 순간에 조종관을 왼쪽으로 꺾습니다. 기술을 남서쪽, 서해 상공으로 돌립니다. 부기장이 저지하면 제압합니다. 평양 관제탑의 호출에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트랜스폰더 주파수를 비상코드로 변경하고 국제 비상주파수로 대한민국 공군의 귀순 의사를 영어로 송신합니다. 인천공항 관제탑에 비상착륙을 요청합니다. 신의주에서 인천까지 47분. 그 47분 안에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탈출 날짜를 정한 뒤 저는 평양에서 마지막 주말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댁에 가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양냉면을 끓여주셨습니다. 은정이가 살아있을 때 늘 해주시던 그 냉면이었습니다. 저는 그 냉면을 먹으면서 어머니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70이 넘으신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 흰 머리, 그리고 손자 준혁이를 안아주시는 그 따뜻한 손. 차마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 나라를 떠납니다. 아들을 데리고 대한민국으로 갑니다. 어머니를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을 하면 어머니가 막으실 겁니다.
어머니가 아시면 어머니도 위험해지십니다. 저는 그냥 어머니 건강하세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라고만 말했습니다. 다음 주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 묘소에 들렀습니다. 평양 외곽의 조용한 언덕에 있는 묘소였습니다. 저는 아버지 무덤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이 나라의 군인으로 사셨습니다. 공군 정비장교로 조국의 비행기를 정비하신 분이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아들이 지금 그 조국의 비행기를 몰고 남쪽으로 도망치려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저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십시오. 저는 준혁이를 데리고 갑니다. 이 나라에서는 준혁이를 살릴 수 없습니다. 은정이처럼 보낼 수 없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잠든 준혁이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12살인데도 엄마를 잃고 울지 않던 아이.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조국을 배신하는 것도, 하늘을 배신하는 것도, 어머니를 두고 떠나는 것도 감수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조용히 비행 가방을 꺼내 점검했습니다. 여권, 비행 기록부, 그리고 주머니 깊숙이 넣어둔 미국 달러 3,000불. 베이징 체류 때마다 조금씩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내일 모레 JS-151편 평양발 베이징행. 그러나 도착지는 베이징이 아닙니다. 인천입니다. 2025년 그해 초봄이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아직 순환공항 활주로 가장자리에 녹지 않은 눈이 남아있던 때였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저절로 눈이 떠진 것입니다. 사실은 잠을 잔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밤새 천장을 올려다보다가 어느 순간 눈을 감았던 것 같기도 하고 아예 한숨도 자지 못한 것 같기도 합니다. 옆방에서 준혁이가 자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12살짜리 아이의 고르고 평온한 숨소리. 이 아이는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직 모릅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세수를 하고 기장 제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니 3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눈 밑에 검은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고 볼이 꺼져 있고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하늘을 나는 게 자랑스러운 사람의 눈이었는데 지금은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여동생 철미가 죽은 사람 눈이라고 했던 그 눈. 저는 거울 속에 제 눈을 똑바로 속으로 말했습니다. 오늘이다. 오늘 끝낸다. 준혁이를 깨웠습니다. 아들, 오늘 아버지랑 특별한 비행을 한다. 아버지가 비행기 모는 거 보고 싶다고 했잖아. 오늘 조종석에 같이 타는 거야. 준혁이 눈이 동그랗게 커지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진짜요? 아버지 비행기 타는 거예요? 그 아이의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엄마를 잃고 나서 좀처럼 웃지 않던 아이가 그날 아침에는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소풍을 가는 줄 알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비행기가 어디로 가는지, 아버지가 무엇을 하려는 건지 이 아이는 모릅니다. 집을 나서기 전에 저는 아파트를 한 바퀴 돌아보았습니다. 은정이가 쓰던 부엌, 준혁이가 숙제를 하던 책상, 어머니가 오실 때마다 앉으시던 거실 의자. 이 집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등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하나의 세계가 닫히는 소리 같았습니다. 순안국제공항에 도착한 것은 아침 7시였습니다. JS-151편 평양발 베이징행 이륙 예정 시각 8시 30분. 저는 비행대대 준비실에서 부기장을 만났습니다. 부기장의 이름은 밝히기 어렵습니다만 저보다 10살쯤 어린 30대 초반의 젊은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오늘 무엇을 하려는지 전혀 모릅니다. 저는 평소처럼 비행 계획을 검토하고 기상 정보를 확인하고 부기장과 함께 비행 전 브리핑을 했습니다. 평양에서 신의주 상공을 거쳐 중국 영공으로 진입, 베이징 사우드 공항까지 예상 비행시간 1시간 20분. 모든 것이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만 빼면.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날 하늘이 제 편을 들어준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운명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행 전 화물 적재 목록을 확인하는데 그날 JS-151편에
일반 승객 외에 특수화물이 실린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외교행랑 명목의 화물 4개, 그리고 39호실 소속 간부 1명이 탑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건 예전에 제가 수없이 경험했던 그것이었습니다. 39호실의 외화 수송, 달러 뭉치, 금괴, 정체를 알 수 없는 문서들이 외교행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비행기 화물칸에 실리는 그 작업. 보통이라면 저는 이 상황이 두렵기만 했을 겁니다. 또 비밀을 나르는 비행이구나. 또 공범이 되는 것이구나. 그런데 그날,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완전히 다른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이 화물을 싣고 인천에 가면 어떻게 되는가? 제가 입으로만 북한이 고려항공을 이용해서 외화를 빼돌리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는 것과 그 실물 증거를 비행기째로 가져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비행기 화물칸에 39호실의 외화 상자가 실려있는 채로 인천공항에 착륙하면 그것은 북한 체제의 비밀이 물증과 함께 대한민국 땅에 내려앉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화물 적재를 지켜보았습니다. 군인들이 나무 상자 4개를 화물칸에 싣는 것을 제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상자마다 번호가 찍혀 있었고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39호실 간부가 양복 차림으로 탑승했습니다. 작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그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저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거래 내역서, 외화 반출 지시서, 해외 비밀 계좌 관련 문서. 이 사람이 들고 있는 가방 하나, 화물칸에 실린 상자 4개, 그리고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15년간의 증언. 이 모든 것이 오늘 인천공항에 내려앉을 것입니다. 준혁이를 조종석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기장 체험을 합니다. 승무원들이 웃으면서 준혁이한테 인사했습니다. 어머, 꼬마 기장님이시네. 준혁이가 쑥스러워하면서 조종석 뒤쪽 점프 시트에 앉았습니다. 안전벨트를 채워주면서 저는 준혁이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준혁아, 아버지가 뭘 하든 무서워하지 마라. 알겠지? 준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입니다. 8시 20분. 관제탑에서 이륙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엔진 출력을 올리고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2-204의 두 엔진이 굉음을 내면서 기체가 가속했습니다. 활주로 끝이 다가오고 기술을 들어올리는 순간 바퀴가 땅에서 떨어졌습니다. 이륙. 평양의 땅이 아래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안공항의 활주로가, 공항 건물이, 그리고 그 너머로 평양의 건물들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풍경을 수백 번도 넘게 봤습니다. 이륙할 때마다 내려다보았던 평양.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안녕, 평양. 안녕, 내가 태어나고 자란 도시. 안녕, 어머니. 안녕, 은정이가 잠든 곳. JS-151 고도 10,000m로 상승하시오. 신의주 방면 항로를 유지하시오. 평양 관제탑의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JS-151 고도 10,000m 상승, 항로 유지합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부기장이 옆에서 계기판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뒤쪽 점프시트에서 준혁이가 창밖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객실에서는 승무원들이 승객들에게 음료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비행기가 베이징에 가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고도 10,000m. 신의주 상공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영공 진입까지 약 7분. 저는 계기판의 숫자들을 확인했습니다. 속도, 고도, 연료, 방향. 모든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이제 7분 뒤면 중국 영공에 들어갑니다. 중국 영공에 들어가면 끝입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저는 왼손으로 조종관을 잡고 오른손으로 무릎 위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가슴을 뚫고 나올 것 같았습니다. 지금이다. 바로 지금. 아니면 영영 없다. 저는 조종관을 왼쪽으로 꺾었습니다. 기체가 기울면서 기수가 남서쪽을 향했습니다. 베이징이 있는 서쪽이 아니라 서해의 바다가 있는 남서쪽으로. 부기장이 즉시 이상을 알아챘습니다. 계기판에 항로 표시가 설정된 경로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고 기체가 왼쪽으로 뚜렷하게 선회하고 있었습니다.
부기장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소리쳤습니다. 기장 동무, 뭐 하는 겁니까? 항로를 이탈했습니다. 저는 조종관을 잡은 손에 더 힘을 주면서 생애 처음으로 이 말을 입 밖에 꺼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으로 간다. 부기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친구는 잠깐 동안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기장 동무, 지금 무슨 소리를? 저는 반복했습니다. 대한민국으로 간다. 인천공항에 착륙한다. 자네도 함께 가든 가만히 앉아있든 선택해라. 그러나 이 조종관은 내가 잡고 있다. 건드리지 마라. 부기장이 당황한 채로 조종관의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건드리면 비행기가 위험해진다. 10,000m 상공에서 조종관 싸움을 벌이면 우리 둘 다, 그리고 뒤에 탄 사람 전부 죽는다. 가만히 앉아 있어라. 부기장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그 친구의 눈에 공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전기에서 평양 관제탑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JS-151, 항로를 이탈했습니다. 즉시 복귀하십시오. JS-151 응답하시오. 저는 무전기 주파수를 돌렸습니다. 평양 관제탑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조종석 뒤쪽에서 준혁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왜 소리를 질러요? 저는 뒤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조종관에서 손을 뗄 수 없었습니다. 앞만 보면서 말했습니다. 준혁아, 아버지가 지금 너를 자유로운 나라로 데려가고 있다. 무서워하지 마라. 아버지를 믿어라. 준혁이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2살짜리 아이에게 이 상황이 얼마나 무서웠을지 저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는 이미 서해 상공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고 화물칸에는 39호실의 비밀이 실려 있었고 조종석에는 15년간의 비밀을 머릿속에 담은 기장과 자유를 찾아가는 12살짜리 아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조종관을 꺾은 순간부터 시간은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때 비행기 안에서의 1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승객들은 음료를 마시고 신문을 읽고 잠깐 눈을 붙이다 보면 어느새 도착 안내방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조종석에서의 1분 1초는 1시간보다도 길었습니다. 계기판의 숫자가 바뀔 때마다, 무전기에서 잡음이 들릴 때마다 심장이 한 번씩 멎었다가 다시 뛰었습니다. 비행기가 신의주 상공에서 남서쪽으로 선회한 지 약 3분쯤 지났을 때 제가 가장 먼저 걱정한 것은 북한 방공부대의 반응이었습니다. 북한의 방공망이라는 게 아무리 낡았다 해도 자국 영공에서 항로를 이탈한 비행기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평양 관제탑에서 이미 JS-151이 항로를 이탈했다는 보고가 올라갔을 것이고 방공사령부에서는 이것이 기계 고장인지 조종사의 실수인지 아니면 의도적 이탈인지를 판단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제가 무전응답을 하지 않은 순간부터 그들은 알았을 겁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의도적 이탈이라는 것을. 그렇다면 북한군이 미사일을 쏠 것인가? 저는 그 가능성을 며칠 밤을 새워가며 계산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가 모는 비행기는 전투기가 아닙니다. 승객이 타고 있는 민간 여객기입니다. 그날 JS-151편에는 승무원을 포함해서 수십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베이징으로 출장 가는 북한 간부들도 있었고 중국인 사업가도 몇 명 있었습니다. 민간 여객기를 격추하면 그건 국제사회에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킵니다. 1983년에 소련이 대한항공 영공 침범 여객기를 격추했을 때 전 세계가 얼마나 난리가 났는지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269명이 목숨을 잃은 그 사건 말입니다. 북한이 아무리 막무가내라 해도 자기 나라 국적기를 자기 손으로 쏘아 떨어뜨리는 건 선택하기 힘든 카드입니다. 더구나 비행기 안에는 39호실의 외화 상자가 실려 있었습니다. 최고사령관의 개인 자금을 미사일로 날려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100%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 방공부대가 전투기를 출격시켜 강제로 회항하라고 위협하거나 최악의 경우 경고 사격을 할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북한 영공을 벗어나는 것이 관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신의주 상공에서 서해로 나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약 8분. 8분 안에 북한 영공을 벗어나면 그 뒤로는 공해 상공입니다.
공해 위에서 민간 여객기를 격추하는 건 그야말로 전쟁 행위이니 그 선까지는 넘지 못할 거라고 저는 계산했습니다. 비행기가 서해 해안선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아래를 내려다보니 황갈색 땅이 끝나고 푸른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해입니다. 여러분이 황해라고 부르시는 그 바다. 겨울의 서해는 잿빛이었습니다. 끝도 없이 넓고 차갑고 깊은 바다. 저 아래로 떨어지면 살아남을 수 없는 바다. 저는 조종관을 꽉 잡은 채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2-204의 최대 순항 속도인 시속 850km로 남서쪽을 향해 달렸습니다. 북한 영공을 벗어났다고 판단한 것은 항로 이탈 후 약 9분째였습니다. 계기판의 좌표가 공해 상공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처음으로 21번 크게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 공군의 대응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24시간 내내 한반도 주변 하늘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KADIG라고 해서 한국방공식별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선을 넘어서 한국 쪽으로 들어오는 비행기는 전부 한국 공군의 레이더에 잡히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으면 전투기가 출격하는 겁니다. 미식별 항공기, 누군지 모르는 비행기가 다가온다는 것은 군사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그 비행기가 북한에서 날아오고 있다면 한국 공군 입장에서는 이것이 공격인지 사고인지 귀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위협으로 판단하고 격추 명령이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제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었습니다. 한국 공군이 저를 적으로 오인하기 전에 제가 먼저 귀순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했습니다. 저는 무전기 주파수를 국제 비상 주파수인 1이 1.5MHz로 맞췄습니다. 이 주파수는 전 세계 어디서든 조난 신호를 보내거나 비상교신을 할 때 쓰는 주파수입니다. 한국 공군도 인천공항 관제탑도 이 주파수를 24시간 감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손이 떨리는 것을 억지로 누르면서 마이크 버튼을 눌렀습니다. This is Air Korea JS151. I am the captain. I request political asylum in the Republic of Korea.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어로 말하는 게 어색했습니다. 저는 김책공군대학에서 기초 영어를 배웠고 국제선 기장이 되고 나서 관제탑 교신용 영어를 익혔지만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핵심 단어는 확실하게 전달해야 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반복했습니다. This is Air Korea JS151. I am the captain of this aircraft. I request political asylum. I have my 12-year-old son on board. Do not shoot. I repeat, do not shoot. I wish to land at 인천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아마 10여 초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10여 초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한국 공군이 신호를 받지 못했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비행기가 적기로 분류되어 격추 명령이 떨어지면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미친 듯이 돌아갔습니다. 그때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어가 아니라 한국어였습니다. 한국 공군의 목소리였습니다. JS151, 대한민국 공군입니다. 귀하의 교신을 수신했습니다. 현재 위치와 고도를 확인하시오. 저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받았다. 들었다. 대한민국 공군이 제 신호를 받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JS151편 고려항공 기장 리처로입니다. 현재 서해 상공, 고도 10,000m, 인천공항 방향으로 비행 중입니다. 정치적 망명을 요청합니다. 12살 아들이 함께 타고 있습니다. 공격하지 말아 주십시오.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같은 한국말이었습니다. 억양은 달랐지만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조종석 창밖 왼쪽에 무언가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점처럼 작았는데 순식간에 가까워졌습니다. 전투기였습니다. 한국 공군 KF-16 전투기가 제 비행기 왼쪽에 바짝 붙어 나란히 날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오른쪽에도 한 대가 더 나타났습니다. 두 대의 전투기가 제 비행기 양쪽에서
호위 비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전투기라는 게 가까이서 보면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미사일이 날개 아래 매달려 있고 기체가 번쩍번쩍 빛나고 엔진 소리가 우리 여객기 안까지 웅웅 울려올 정도였습니다. 저는 왼쪽 전투기 조종석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 공군 조종사의 헬멧이 보였습니다. 그 조종사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적인지 아군인지를 판단하고 있었을 겁니다. 만약 저 조종사가 명령을 받으면 버튼 하나로 제 비행기는 서해 바다 위에서 불꽃으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왼손을 들어 창밖의 전투기 조종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손바닥을 펴서 보여준 것입니다. 위협이 아니라는 뜻, 무기가 없다는 뜻, 도와달라는 뜻. 말로 다 전할 수 없는 것을 손바닥 하나로 전하려 했습니다. 무전기에서 다시 한국 공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JS-151 인천 접근 관제로 주파수를 변경하시오. 129.1MHz 인천공항 관제탑이 착륙을 안내하겠습니다. 현재 고도와 속도를 유지하시오. 우리가 호위하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한테는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말처럼 들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지켜주겠다는 말. 북한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주파수를 변경하자 인천공항 접근 관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JS-151 인천 접근 관제입니다. 귀하의 상황을 인지했습니다. 활주로 33 레프트로 직선 접근을 허가합니다. 현재 풍향, 풍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관제사의 목소리가 완벽하게 침착했다는 것입니다. 북한 고려항공 여객기가 인천공항에 착륙을 요청하는 초유의 상황인데 그 관제사는 마치 매일 하는 업무처럼 차분하게 안내했습니다. 그 침착함이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괜찮다. 이 사람들이 나를 안내해주고 있다. 나는 착륙만 하면 된다. 뒤쪽 점프시트에서 준혁이가 창밖을 보더니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옆에 비행기가 있어요. 진짜 전투기예요. 준혁이의 목소리에 공포보다는 신기함이 더 섞여 있었습니다. 12살짜리 남자아이한테 진짜 전투기가 바로 옆에서 나란히 나는 광경은 무섭기도 하지만 동시에 엄청나게 신기한 장면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처음으로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괜찮다. 이 아이는 살 수 있다. 약이 있는 나라에서,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이 아이는 살 수 있다. 객실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을 겁니다. 승무원들이 항로 이탈을 알아챘을 것이고 승객들도 창밖에 전투기가 보이는 것을 보고 공포에 빠졌을 것입니다. 39호실 간부는 아마 벌써 화물칸의 상자를 걱정하고 있었을 것이고 조종석 문을 두드리며 소리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종석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이 비행기의 조종관은 제 손에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어디에 내리느냐, 그건 오직 저만이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해의 잿빛 바다 위에 떠있는 작은 섬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이 점점 커지면서 활주로에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길고 곧은 두 줄의 활주로. 그 주변으로 거대한 터미널 건물, 주기장에 줄지어 선 비행기들, 그리고 활주로 끝에서 깜빡이는 유도등.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아직 착륙하지도 않았는데, 아직 바퀴가 땅에 닿지도 않았는데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울면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기장은 비행기를 안전하게 내려야 합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면서 조종관을 잡았습니다.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 활주로 33 레프트. 저 활주로 끝에 자유가 있습니다. 저 활주로 끝에 은정이가 살 수 있었을 나라가 있습니다. 저 활주로 끝에 준혁이의 미래가 있습니다. 양쪽의 전투기가 서서히 거리를 벌리며 상승했습니다. 호위 임무를 마치고 빠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 혼자 내려야 합니다. 2-204의 착륙 장치를 내렸습니다. 바퀴가 기체 아래로 펼쳐지는 소리가 기내에 울렸습니다. 플랩을 내리고 속도를 줄이고 글라이드 패스를 맞추었습니다. 활주로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도등의 불빛이 두 줄로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저는 수백 번 착륙을 해봤습니다. 베이징에도, 블라디보스토크에도, 선양에도. 그런데 이 착륙은 달랐습니다. 이건 그냥 착륙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 사람의 인생이, 한 아이의 미래가,
그리고 한 나라의 비밀이 땅에 내려앉는 순간이었습니다. 고도 300m, 200m, 100m, 활주로가 조종석 창 가득 밀려 들어왔습니다. 유도등의 불빛이 마치 두 줄의 금빛 강물처럼 저를 향해 쏟아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베이징에 착륙할 때도 블라디보스토크에 착륙할 때도 저는 이 순간이 늘 좋았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마지막 순간 활주로가 눈앞에 펼쳐지면서 비행기가 땅을 향해 부드럽게 미끄러지는 그 감각. 기장만이 느낄 수 있는 감각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 감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건 착륙이 아니라 도착이었습니다. 15년 동안 하늘을 날아다녔지만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곳에 생애 처음으로 도착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도 50m, 30m, 20m. 저는 조종관을 양손으로 꽉 잡고 기술을 미세하게 조정했습니다. 활주로 중심선이 조종석 정면에 놓여 있었습니다. 속도를 줄이고 플레어 동작으로 기술을 살짝 들어올리는 그 찰나, 뒤쪽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기체의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메인 기어가 활주로에 닿은 것입니다. 터치다운. 2-204의 바퀴가 대한민국의 땅 위를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을 때 나는 소리를 아시겠습니까? 고무 타이어가 콘크리트 위에서 끼익하고 비명을 지르는 것 같은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아니, 크게 들린 게 아니라 또렷하게 들린 것입니다. 제 귀에, 제 몸에, 제 뼛속까지 전해지는 진동. 그것은 더 이상 하늘에 있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더 이상 떠 있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땅이 제 비행기를, 제 아들을, 그리고 저를 받아준 것입니다. 역추진 장치를 작동시켰습니다. 엔진이 굉음을 내면서 비행기가 급격하게 감속했습니다. 활주로를 따라 미끄러지듯 달리던 기체가 점점 느려졌습니다. 활주로 양쪽으로 잔디밭이 보이고 그 너머로 유도로가 보이고 유도로 건너편으로 주기장에 서 있는 비행기들이 보였습니다. 대한항공의 하늘색 꼬리날개, 아시아나의 은빛 기체, 그리고 미국, 일본, 유럽 항공사들의 알록달록한 비행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비행기들 사이로 굴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고려항공 마크가 찍힌 인공기가 꼬리에 그려진 낡은 투폴레프 여객기가 이 공항에 이 비행기들 사이에 고려항공이 서 있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완전히 멈추었습니다. 엔진을 껐습니다. 2-204의 엔진이 위이이 나면서 회전을 줄이다가 마침내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그 정막이 이상했습니다. 15년 동안 비행기를 몰면서 엔진 소리를 끊임없이 들어왔는데 그 소리가 멎으니까 세상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종관 위에 두 손을 올려놓은 채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끝났다. 비행이 끝났다. 평양에서 시작된 비행이 베이징이 아닌 인천에서 끝이 난 것입니다. 조종석 창밖으로 활주로 주변의 상황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방차가 여러 대 달려와 있었습니다. 빨간 불빛이 빙빙 돌아가고 있었고 경찰차도 보였고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 국적기가 예고 없이 인천공항에 착륙했으니 공항 측에서는 이것이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없었을 겁니다. 테러인지 납치인지 공격인지 귀순인지 비상대응체제가 발동된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빠르게 대응한다는 것은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북한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한참 뒤에야 누가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우왕좌왕했을 겁니다. 뒤쪽 점프시트에서 준혁이가 제 등을 잡아당겼습니다. 아버지, 밖에 차가 엄청 많아요. 군인들도 있어요. 우리 괜찮은 거예요? 저는 안전벨트를 풀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12살짜리 아들의 눈이 크게 떠져 있었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아버지를 믿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저는 준혁이의 양어깨를 잡고 말했습니다. 준혁아, 여기가 한국이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다. 어머니가 살 수 있었을 나라다. 내가 앞으로 살 나라다. 우리는 괜찮다. 준혁이가 제 품에 안기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장례식에서도 울지 않던 아이가 그제야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조종관 위에 이마를 대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부기장은 제 옆 좌석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한국에 남을지, 북한으로 돌아갈지, 그것은 이 친구가 결정할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자네를 끌어들여서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부기장이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원망인지 이해인지 알 수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조종석 문을 열었습니다. 객실로 나가자 승무원들과 승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공포, 분노, 혼란, 당혹. 온갖 감정이 뒤섞인 수십 개의 눈동자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39호실 간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이미 비행기 밖에서 한국 당국의 대응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승무원에게 말했습니다. 비행기 문을 열어주시오. 밖에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 승무원이 떨리는 손으로 도어를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바깥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3월 초의 차갑고 맑은 공기. 평양의 공기와 같은 차가움이었지만 냄새가 달랐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평양의 공기에는 늘 연탄 냄새와 먼지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인천의 공기에는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짭짤하고 깨끗한 서해의 바다 냄새. 같은 서해인데 이쪽 공기와 저쪽 공기가 달랐습니다. 계단차가 비행기에 붙었습니다. 저는 준혁이의 손을 잡고 문 앞에 섰습니다. 계단 아래로 내려다보니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경찰, 군인,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국정원 요원들이었습니다. 그 너머로 공항 건물 위에 무언가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깃발이었습니다. 흰 바탕에 빨간색과 파란색 태극 문양, 그리고 네 모서리의 검은 궤. 태극기였습니다. 저는 태극기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본 적은 있습니다. 북한에서 사상 교육을 받을 때 이것이 남조선 괴뢰의 깃발이다. 이것은 우리의 적이 쓰는 표식이다라고 배웠습니다. 베이징 공항에서도 대한항공 비행기 꼬리에 그려진 태극 문양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적의 표식이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인천공항 건물 위에 펄럭이는 태극기를 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무릎이 꺾이려 했습니다. 적의 깃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자유의 깃발이었습니다. 약이 있는 나라의 깃발이었습니다. 은정이가 살 수 있었을 나라의 깃발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앞으로 살 나라의 깃발이었습니다. 준혁이의 손을 꼭 잡고 계단을 한 칸씩 내려갔습니다. 한 칸 내려갈 때마다 대한민국 땅이 가까워졌습니다. 마지막 한 칸을 밟고 활주로 위에 발을 디딘 순간 제 구두 밑으로 콘크리트의 단단한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평양순환공항의 활주로와 같은 콘크리트인데 그 위에 서 있는 기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유로운 땅 위에 서 있다는 것이 이렇게 다리가 떨리는 일인 줄 몰랐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리처로 씨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국가정보원 소속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보호하겠습니다.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그 세 글자가 귀에 들어오는 순간 참고 있던 것이 터졌습니다. 저는 활주로 위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체면도 없이 기장의 제복을 입은 채로 아들 앞에서 대한민국 국정원 요원 앞에서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준혁이가 제 옆에 쪼그려 앉으면서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12살짜리 아이가 우는 아버지의 등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고개를 들었을 때 국정원 요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리처로 씨, 화물칸에 대해 말씀해 주실 것이 있습니까? 저는 눈물을 닦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있습니다. 화물칸에 외교행랑 명목의 상자 4개가 있습니다. 그 안에 조선노동당 39호실의 외화와 금괴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39호실 소속 간부가 기내에 탑승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들고 있는 서류 가방 안에 외화 반출 지시서와 해외 비밀 계좌 관련 문서가 있을 겁니다. 이것이 제가 가져온 것입니다. 이것이 북한이 세상에 숨기고 있는 비밀의 증거입니다. 국정원 요원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이 귀에 꽂은 이어폰에 대고 빠르게 무언가를 말하더니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리처로 씨, 당신이 가져온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화물칸을 확보하겠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 화물칸의 문이 열리고 나무 상자 4개가 꺼내어지는 것을 저는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저 상자들. 저는 저것들을 실어 나르면서 아무것도 묻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묻지 마라, 조종만 해라. 그것이 규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상자들은 대한민국 땅 위에 내려졌고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고려항공이라는 이름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었는지를. 저는 준혁이의 손을 잡고 국정원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차창 밖으로 인천공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주기장에 서 있는 비행기들, 터미널 건물의 유리벽, 그리고 그 사이를 오가는 사람들.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각 활주로 한쪽에 고려항공 비행기가 서 있고 그 비행기에서 북한의 비밀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것을. 저는 차창에 이마를 기대고 점점 멀어지는 비행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인공기가 꼬리에 그려진 그 낡은 투폴레프. 나를 15년 동안 태우고 하늘을 날았던 비행기. 그 비행기를 저는 다시는 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 옆에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국정원 차량이 인천공항을 빠져나갈 때 저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고속도로였습니다. 왕복 8차선, 아니 그보다 더 넓었을지도 모릅니다. 차들이 줄지어 달리고 있었는데 그 차들이 전부 깨끗하고 반짝거렸습니다. 북한에서 고속도로라 하면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런 도로가 아닙니다. 평양에서 원산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있긴 합니다만 차가 거의 다니지 않아서 군인들이 도로 위에서 걸어 다니고 아스팔트가 갈라진 틈 사이로 잡초가 자라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고속도로에는 차가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강물처럼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차들은 어디서 오는 걸까? 어디로 가는 걸까? 이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하며 사는 걸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것이 당연한 일상인 걸까? 준혁이가 차창에 코를 박고 밖을 구경하다가 갑자기 제 팔을 잡아당기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기 봐요. 건물에 불이 엄청 많아요. 낮인데 왜 불을 켜놓은 거예요? 저는 준혁이가 가리키는 곳을 보았습니다. 도로변의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간판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형형색색의 글자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식당, 커피숍, 휴대전화 가게. 준혁이가 놀란 것은 당연했습니다. 평양에서는 낮에 전기를 아끼기 위해 간판에 불을 켜지 않습니다. 밤에도 평양 시내 일부 구역을 제외하면 거리가 깜깜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대낮에도 간판마다 불이 켜져 있고 들여다보면 가게 안에 물건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준혁이의 눈이 휘둥그레져 있었습니다. 12살짜리 아이 눈에 이 세상은 얼마나 놀라운 곳으로 보였을까요? 저와 준혁이는 일반 탈북민들이 가는 하나원이 아니라 국정원의 특별보호시설로 이동했습니다. 제가 가져온 정보의 가치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여러 날에 걸쳐 증언을 했습니다. 15년간 고려항공 기장으로 근무하면서 목격하고 경험하고 알게 된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고려항공의 여객기가 민간항공기라는 이름 뒤에서 군수품을 실어 나르고 있다는 것, 유엔 제재를 피하기 위해 민간기 도색을 한 채 무기 관련 부품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는 것, 조선노동당 39호실이 정규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해 달러와 금괴를 비밀리에 운반하고 있다는 것, 그 돈이 최고사령관의 개인 자금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제 선배 기장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저는 그 모든 것을 빠짐없이 말했습니다. 국정원 조사관이 제 증언을 들으면서 말했습니다. 리처로 씨, 당신이 가져온 물증과 증언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데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목숨을 걸고 가져온 것은 단순한 상자 몇 개가 아닙니다. 이것은 북한 체제가 세상에 숨기고 있는 진실의 증거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나른 것은 비밀이었습니다. 묻지 말라, 조종만 해라. 그것이 규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묻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묻게 되는 것입니다.
고려항공이 도대체 무엇을 싣고 날아다녔는지, 그 비행기 밑바닥에 무엇이 숨겨져 있었는지를 특별보호시설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조금씩 이 나라의 일상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겪은 충격은 편의점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편의점이란 너무나 당연한 곳이지 않겠습니까? 집 앞에 있고 24시간 열려 있고 들어가면 음식부터 생필품까지 뭐든 살 수 있는 곳. 그런데 저한테는 그곳이 충격이었습니다. 시설에서 나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처음 편의점에 들어갔을 때 선반에 약이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해열제, 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돈만 내면 아무나 살 수 있게 진열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제 아내 은정이는 항생제 한 알이 없어서 죽었습니다. 평양의 병원이라는 병원을 다 돌아다녔지만 약이 없었습니다. 간부급 기장이라는 사람이 외화를 쥐고 뛰어다녔지만 국경이 막혀 약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편의점에, 집 앞 편의점에 약이 놓여 있었습니다. 비행기로 1시간 20분이면 올 수 있는 거리에 같은 한국말을 쓰는 나라에 약이 이렇게 흔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해열제 한 상자를 집어들고 계산대에 가서 돈을 내면서 울었습니다. 계산대의 젊은 직원이 깜짝 놀라면서 "손님,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속으로 은정이한테 말했습니다. "은정아, 여기에는 약이 있어. 내가 살 수 있었을 곳이야. 1시간 20분이면 올 수 있었는데 나는 왜 진작 오지 못했을까?" 준혁이의 적응은 저보다 빨랐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보다 새로운 세상에 빨리 물드는 법이지요. 한국 학교에 입학했을 때 처음 며칠은 힘들어했습니다. 말투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는 합니다. 더 입니다다 하고 말하는데 한국에서는 해요, 이해요 하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준혁이가 교실에서 "선생님, 저 화장실에 가겠습니다다 하고 말했더니 아이들이 킥킥 웃었다고 합니다. 준혁이가 그날 집에 와서 풀이 죽어 있기에 제가 물었습니다. "준혁아, 무슨 일 있었니?"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말투가 이상하대요." 저는 준혁이를 안아주면서 말했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다. 원래 같은 말인데 오래 떨어져 살다 보니 조금 달라진 거다. 곧 익숙해질 거야." 그리고 정말로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준혁이는 한국 말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도 생겼습니다. 한 번은 친구를 집에 데려왔는데 그 친구가 준혁이한테 "너네 아빠가 진짜 비행기 조종사였어. 대박이다."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준혁이가 어깨를 으쓱하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제가 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마트에 간 것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대형마트라고 하지요. 처음 들어갔을 때 저는 입구에서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쌀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5kg, 10kg, 20kg 포대가 줄줄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쌀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쌀 1kg을 구하기 위해 장마당에서 이 잡듯이 돈을 긁어 모아야 하고 그것도 없으면 옥수수죽으로 버텨야 합니다. 고난의 행군 시절에는 쌀이 없어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마트에 쌀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쌀 포대를 보더니 저한테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다 진짜예요? 이렇게 많은 쌀을 아무나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나 살 수 있다. 돈만 있으면. 줄을 서지 않아도, 배급표를 받지 않아도, 당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그냥 가서 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수십 개의 채널이 나왔습니다. 뉴스, 드라마, 예능, 음악, 스포츠, 다큐멘터리. 북한에서는 조선중앙텔레비전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몇 시간만 방송하고 나오는 내용은 수령님 칭송과 사상교육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채널을 돌릴 것도 없었고 돌릴 수도 없었고 돌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리모컨 버튼 하나로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뉴스 채널을 찾아 북한 관련 보도를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순안공항이 나왔습니다. 제가 비행기를 몰고 이륙했던 그 활주로가 위성사진으로 찍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해설자가 고려항공 기장 귀순 사건이라는 자막 아래에서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텔레비전에서 보는 것은 기이한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조종간을 꺾었던 그 순간이 이제 뉴스가 되어 이 나라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유에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70이 넘으신 어머니. 마지막으로 함께 냉면을 먹던 그날, 다음 주에 또 올게요 했던 그 말. 다음 주는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비행기를 몰고 남쪽으로 도망친 것을 어떻게 하셨을까? 텔레비전에서 보셨을까? 아니면 보위부 요원들이 찾아가서 알려주었을까? 어머니가 연좌제로 끌려가신 건 아닌지, 여동생 철미는 무사한지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할 수 없습니다. 편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소식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같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데, 같은 하늘 아래 있는데 어머니가 살아계신지조차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산 가족이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마음을 아실 겁니다. 6.25 이후로 70년 넘게 가족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 고향 땅을 밟지 못하신 분들, 저는 그분들의 심정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하늘을 되찾았지만 고향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분단의 대가입니다. 한쪽을 얻으면 다른 한쪽을 잃어야 하는 이 잔인한 분단의 대가. 어느 날 밤 준혁이가 자다가 울면서 깨어났습니다. 무슨 꿈을 꿨냐고 물었더니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꿈에서 할머니를 봤어요. 할머니가 냉면을 끓여주시면서 준혁아 밥 먹으라 하셨는데 저는 먹으려고 손을 뻗었는데 자꾸 멀어져요. 할머니가 자꾸 멀어져요. 저는 준혁이를 안아주면서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도 할머니가 보고 싶은 것입니다. 어머니의 냉면 맛을, 어머니의 따뜻한 손을 이 아이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몰지는 못합니다. 고려항공 기장 자격증이 대한민국에서 통할 리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항공 분야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 제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이 나라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고 있습니다. 준혁이는 한국 학교에 잘 적응해서 요즘은 아빠, 나도 비행기 조종사 될 거야 하고 말합니다. 아빠라고 부릅니다. 북한에서는 아버지라고 했는데 이제는 아빠입니다. 그 한 글자의 차이가 저한테는 세상이 바뀌었다는 증거처럼 들립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고려항공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진실을, 민간 항공기라는 간판 뒤에서 무기와 외화를 실어 나르는 북한 체제의 민낯을, 인민들은 약 하나 없어서 죽어가는데 비행기 화물칸에는 최고사령관의 금괴가 실려다니는 그 모순을, 비밀을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이 사라지는 그 공포를, 저는 더 이상 묻지 마라, 조종만 해라라는 명령에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저는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유로운 나라에서 자유로운 입으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통일입니다. 여러분, 통일이라는 말이 요즘은 좀 멀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젊은 분들은 통일에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런데 저한테 통일은 그런 거창한 정치적 구호가 아닙니다. 저한테 통일은 어머니를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아버지 묘소에 가는 것입니다. 준혁이한테 할머니를 안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동생 철미한테 잘 살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환공항 활주로를 다시 한번 걸어보는 것입니다. 그때는 비밀을 실은 비행기가 아니라 자유로운 사람들을 태운 비행기가 그 활주로에서 뜨고 내리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는 평생 하늘을 날았습니다. 평양의 하늘, 베이징의 하늘, 블라디보스토크의 하늘, 그리고 서해의 하늘을 지나 인천의 하늘까지 수만 킬로미터를 날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자유로운 하늘은 대한민국에 와서야 처음 날아보았습니다. 이 하늘 아래에서 준혁이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 하늘 아래에서 저는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은 언젠가 어머니가 계신 그곳의 하늘과 하나로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같은 하늘이니까요. 원래 하나였던 하늘이니까요. 여러분,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